국회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약 2주간의 휴직기에 들어갔지만 정치권의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도 앞서 확인한 대로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5월 말에 사실상 내정설이 나오고 나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공방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확전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시기적으로 한 두세 달 지나서 지금 내정 발표를 했죠. 네. 그동안에 혹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가 됐던 여러 가지 의혹 문제 때문에 고민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그렇게 대안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안에 관한 언급이 그동안에 전혀 안 나왔던 걸 보니까는요. 대신 확정 발표하는 시점을 좀 고려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동안에 한상혁 전 위원장이 자리가 비게 된 이후로 지금 방통위가 3사람 지금 구성으로 운영이 됐죠. 위원장 대행부터 3사람 운영이 돼가지고 5명의 위원이 작동해야 될 방통위가 상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네. 아마 그 후임 이번 오늘 날짜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끝나니까 오늘 이후에 새로 임명이 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다면은 한 보름 전쯤에 발표를 해서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했을 건데 네.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요. 아마 국회에서 한 20여일 지나게 된다면은 8월 하순쯤 돼서 임명이 돼서 오히려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걸 조금 잠재우는 시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늦게 발표하지 않았나 그런 점 판단입니다. 네, 논란이 잠재워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야 공방이 워낙 그렇습니다. 격하기 예.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여야가 다시 이 문제로 충돌할 텐데 여야 신경전에 대한 목소리를 잠깐 듣고 또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10년간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언론 장악 시도들 그리고 언론 장악들 이런 것들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지금 상태에서는 유튜브나 다른 대체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즉 그 기업으로부터 조금 더 독립적인 이 공영방송들의 좀 상당히 위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쓰럽습니다. 본인들이 언론 사찰, 언론 탄압의 장본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첫째 없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어떤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에 대한 것은 훨씬 심하다. 몇 배 심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 탄압이 더 심했다는 목소리였고 아까 한준호 의원이 말한 10년간 발생했던 언론 장악은 아마 MB 정부 시절 이후의 10년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의 10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서로 여야 간의 공방은 벌이고 있지만은 언제부턴가 정권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들의 당파성이 오가는 적이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게 제 느낌상으로는 6대4 정도로 느낌으로 따라갔었는데요. 어느 시기에서부턴가 6대4가 아니라 7대3 그 이상으로 어떤 심한 사람들의 표현은 10대0까지 갔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특히 주목됐던 시기가 아까 10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이명박 정부 시기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 시기가 좀 심했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가 또 한 번 제가 6대4 정도의 정권 편향에서 다음 단계로 높아진 7대3 이상으로 갔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 배경에 혹시 우리 이광현 앵커가 기억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권에 가담했던 언론인 출신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정권 전반이 원권의 언론의 편향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던 시기였었고요. 그러면서 이후의 정권들에서 아무래도 방송들이 정권의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신경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렇게 쓰는 만큼 경향이 강해졌는데요. 이것은 방통위원장 한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KBS라든가 MBC의 이사를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여야당의 몫이 있고 대통령의 몫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은 중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항상 다수를 차지해서 그 중심으로 운영이 됐다.
거기에다 제가 조금 전에 특별하게 보수 진보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얘기했던 것은요. 네. 편향성 강화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기에 조금 경계해야 될 점이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대거 공영방송 지상파의 중요 진행자로 대거 진출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스타일 이런 방송들이 공영방송이 되면서 방통위에서 제재 대상을 가장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가짜 뉴스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점까지도 감안한다면은 결코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기도 방송 정상화가 됐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6대4, 7대3 이런 비율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은 네. 아니고요. 예. 정확하자면 우리가 중립적이라면 5대5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임용 배경 등이 있기 때문에 네. 정권에 따라서 조금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네. 약간 더 치우쳤다는 제가 상징적인 의미로 6대4를 얘기를 했고요. 예. 그게 조금 더 심화됐다는 걸 표현하려고 제가 7대3 이런 경향으로 정권의 경도된 경향이 강화됐다. 거기에다가 그 몇 년 전에는 그냥 경도된 경향뿐만이 아니라 팟캐스트 경향, 유튜브 경향까지도 정권 편향에 따라서 대거 공영방송에 진출시키면서 방송의 풍토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다라는 네.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달 중순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보이콧 가능성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거든요. 일단은 민주당이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보이콧하는 것보다 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다시피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보이콧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상에 20일이 지나면은 기간이 다 됐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송부 재요청을 하고 그냥 지나서 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보이콧을 해버리면은 야당으로서 뭔가 문제를 드러낼 시기를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야당은 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나왔던 것은 학폭 관련 여러 가지 청탁 문제라든가 인사문제 청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점검은 청문회 과정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큰 문제는 보니까 정권의 편향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걸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그 방송통신법에 보면은요, 6조 2항에 보면은 정권하고 관련된 사람들, 정치하고 관련된 사람들 배제하려는 제척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선거를 통해서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라거나 또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년이 지나지 않은 데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정치적인 성향 논란은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선대위에 참여했던 사항이라든가 대통령 특보에 대한 제척 사항이 없어서 법의 제척은 아닙니다만은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서의 대통령과 가까운 정파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의 쟁점은 있습니다. 이걸 네. 두고 아까 박성중 의원은요. 이전에 비정상적이었던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이동관 후보자가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이 일반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상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이전에 이 정권 주도했던 방송에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주도하는 방송으로 가는 쪽인지 좀 논란이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두렵냐고 이제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거다. 그리고 아까 언론단체 목소리까지 들어봤기 때문에 네.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까 여야 대표도 휴가에 갔다고 했는데 대통령도 다음 달 2일에서 8일까지 여름 휴가 계획을 밝혔습니다. 애초에는 백지화한다고 이렇게 알려지긴 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순방을 포함해서 경무에 시달렸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실 측에서 밝혔습니다. 네, 뭐 국가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이 시기에 대통령 휴가냐라는 문제 나올 법하니까 백지화했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발표를 했죠. 저도로 가신다라고 했었는데요. 저도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번째 휴가를 저도로 갔었죠. 사진과 함께 예, 보도가 사진에 됐었죠.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그쪽 휴가를 같이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막대기로 모래에다가 저도의 추억이라는 이렇게 글씨까지 써서 네. 본인의 당시에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물론 보좌관이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글 쓰고 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들이 대충 이렇게 여름 휴가를 가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충청도에 있는 청남도로 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기억과 더불어서 갔었고요. 지난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가려다가
멀리 가려다 말고 조금 가다 말았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5월 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지 뭐 2,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휴가는 오늘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되게 휴가철이 되면은 언론들은 대통령이 휴가 전국 구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 전국 구상하면은 대통령 1년 차가 지나서 전국을 얘기하는데 평상시에 전국 구상을 하기 때문에 휴가 가서 특별하게 구상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한두 명의 국무위원들이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추가적인 국무위원 교체 혹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제가 추가적으로 주문하는 바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국정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네. 운영을 했는데 특정 누구를 새로 채용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어떤 점을 점검할까요? 지지율과 함께 좀 보여주시죠. 지지율 마침 조사 지지율 결과도 있는데. 나옵니다만은요. 네.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특성이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 아닙니까? 네.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지지율 관련면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서 약간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올랐다는 것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올랐다는 의미는 없죠. 0.7 정도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이기 때문에 네. 2.1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습니다. 2.0%. 네, 2.0 정도인데 하락하는 것을 멈췄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다른 시간에 요인들을 자세하게 분석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간점 요인이었던 것들이요. 외교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 매장에 들렀던 문제가 그렇게 좋은 호응을 받지는 못했죠. 이런 문제라든가 어려운 가운데 폭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던 점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완화됐지 않는가 국민들의 이렇게 느낌이에요. 체감상의 느낌이 완화가 된 점이 있었고요. 다른 마지막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있었다면 굳이 따지자면은 이상민 장관의 헌재 기각이 있었죠. 이것은 뭐 저는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안 됐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헌법이라든가 법률 위반한 차원에서의 탄핵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었기 때문에 대충 예상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을 더 떨어지지 않는 저는 결정적인 것은요. 상대적으로 야당이 지금 저주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특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란에다가 계속되는 혁신위도 지금 그렇게 호응을 못 받고 있고요. 제가 이 점 하나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문제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못지않게 네. 이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민주당의 자충수가 더 넓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30%대 정도에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가고 있는 이유가 네. 제1야당이 자충수를 두면서 계속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민주당의 작은 이익 못지않게 야당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조금 오류를 막아주는 방탄 역할을 하고 있던 느낌이 들어서 네. 야당 특히 민주당의 인사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성찰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자충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저는 그런 해석입니다. 네, 새로운 시각도 한번 들어봤는데 바로 그럼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민주당 인사들 말씀하셨는데 한쪽에서 만점에 가까운 뭐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 이 회동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명락 회동에 관련된 메시지를 좀 쭉 화면에 놓아주시고 신경민 전 의원의 좀 발언도 좀 눈에 띄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누구나 이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난 걸 가지고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다시피 주변에서 그래도 전 현직 대표가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압력 때문에 만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11일, 19일 연기를 하고 세 번째 만났는데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교수님 특별하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면은요. 네. 만약에 문제를 풀 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둘이 만나서 풀 상황은 아니죠. 그냥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풀 일이 있으면 푸는 거고 네. 이낙연 대표도 풀면 푸는 거죠. 둘이 만났을 때는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뭔가 주고받을 일이 있을 때 만났을 때 푸는 문제지 두 사람이 만나서 풀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김영진 의원이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동반해서 간 케이스죠. 단합을 강조했다라는 것인데
단합과 더불어 혁신을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단합이란 말은 하나만 한 얘기죠. 기본으로는 단합이죠. 문제는 단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 만났다는 것인데 단합 관련해서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민주주의와 도덕성의 회복이 지금 민주당의 지지 회복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인데요. 이 점은 이재명 대표 체제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도덕성 회복의 문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돈 봉투라든가 아니면 뭐 코인 문제도 했지만 근원적으로는 사법 리스크 이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이 사실상은 도덕성이란 말로 함축이 되어 있고요. 네. 민주주의 문제는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견에 대해서 객단을 중심으로 공격하는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노골적으로 해왔던 바죠. 그래서 서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했던 거고요. 이게 두 사람 만났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지금 선거가 내년 4월 선거가 8개월여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만 네. 선거 일정이 가까워져 오면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될지 대개 관측자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가려고 할 것인데 과연 그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인지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이른바 10월 사퇴설. 사실 YTN에도 출연하고 계시는 장성철 소장이 이런 식으로 좀 화두를 던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일단 결론은 김두관 의원은 해프닝으로 정리를 했고 평론가들의 상상력이 발휘된 것이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질문을 받았는데 웃으면서 묵묵부답이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무슨 정권과 여러 가지 뭐 지라시 이렇게 사설 뭐가 돌듯이 네. 여의도 정치군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다 들으셨어요? 저도 뭐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유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썰들이 돌고 있는 거죠. 네. 아다시피 장성철 소장도 그런 그 뒷이야기를 상당히 관찰을 주목하고 네.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는 분인데요.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요. 주목하고 있는 쪽은 이재명 대표의 진로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8월과 10월쯤이 중요한 국면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8월이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는 네. 그 체포 동의에 대해서 부결됐지만 이번에 추가로 지난번에는 공직선거법 관련했었죠. 네. 이번은 그 방북 관련에 대한 대납 의혹 문제 관련하고 백현동 문제까지 같이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8월 중에 아마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국회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지 아니면은 네. 8월 16일 열리게 되는 국회가 열리기 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부 즉 구속영장 청구 여부라든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지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또 하나 10월 달은 지금 이미 말씀드렸던 이미 기소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1심이 판결날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네. 만약에 결정이 난다거나 구속 여부에 항배가 잡히면은 현 이재명 대표 체제 관련해서도 뭔가 새로운 의견이 나오거나 입장들이 나와서 논란의 분기점은 좀 될 소견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